차가운 새벽바람이 얇은 샤시 틈으로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1.5평 남짓한 좁은 아파트 경비 초소.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칠순이 넘은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다 불어터진 컵라면, 국물에 집에서 신문지에 싸온 찬밥 한 덩이를 맙니다. 후루룩, 후루룩.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라면 국물인지 아니면 차마 삼키지 못한 서러움인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김 부장, 아니 이제는 105동 경비 김씨라고 불리는 이 남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번듯한 서울 자가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갓 지은 밥을 먹었고 통장에는 평생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과 퇴직금 합쳐서 1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남부러울 것 없는 안락한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수중에는 당장 다음 달 약값을 낼 돈조차 없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금은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고 남은 건 갚아도 줄지 않는 빚 독촉장과 좁디 좁은 월세방, 그리고 죄책감에 시들어가는 아내뿐입니다. 도대체 고작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성실했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비극은 그날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그가 살던 아파트 단지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가 열어주는 뒷좌석 문에서 내린 중후한 차림의 신사. 사람들은 그를 여의도 S증권 전무 출신 최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던진 지나가는 듯한 한마디. 김 부장, 자네 언제까지 그 돈 쥐고만 있을 텐가? 아들 녀석 장가가는데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아비로서 면이 서지 않겠어? 바로 그 말이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가장을 지옥 불로 끌고 들어가는 악마의 주문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에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저런 뻔한 사기에 안 당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만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확천금을 노린 욕심 많은 투기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그저 자식에게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었던 우리 시대 평범한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사기꾼 그놈은 우리의 지갑을 노린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못난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거운 부채감을 노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기막히고 원통한 사연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놈들은 지금도 검은 세단을 타고 여러분의 곁을 배회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오늘 하루 행운이 따따블로 찾아오실 겁니다. 김철수 씨, 올해 나이 71. 그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 산업화 세대가 낳은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30년을 근속하고 부장으로 명예롭게 퇴직할 때까지 그는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는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의 삶은 남들이 보기엔 꽤 안락해 보였습니다.
서울 마포에 대출 하나 없는 번듯한 32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개인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현금 자산도 4억 원 남짓 쥐고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12억 원. 평생 술값 아끼고 택시 한 번 마음 편히 안 타면서 악착같이 모은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거나 서예를 배우는 살. 김철수 씨는 스스로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 아내의 한숨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보, 305동 박신의 둘째 아들 있잖아요. 이번에 장가 간다는데 박 씨가 성수동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해줬다네요. 며느리 될 애가 친구들한테 시아버지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닌대요. 자리에 누운 아내가 천장을 보며 던진 그 한마디가 김철수 씨의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사실 김철수 씨에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늦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35살 민호. 착실하게 회사 다니며 이번에 차만 아가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는데 서울 하늘 아래 신혼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희는 그냥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로 시작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며 씩씩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씁쓸함을 김철수 씨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와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12억 자산가라고는 하지만 깔고 앉은 집이 8억이고 묶인 돈을 빼면 당장 아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돈은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내가 평생을 개미처럼 일했는데 내 새끼 번듯한 아파트 한 채 못 해주는 무능한 아비인가. 박 씨는 땅 투기로 돈을 벌었다던데 자식한테 떵떵거리는 걸 보니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신의 정직했던 삶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딱 아들 집 해줄 만큼만 더 있었으면. 그런 간절함과 열등감이 마음 한구석에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 씨가 나가는 청솔 등산 동호회 모임 장소가 술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광버스가 서 있어야 할 식당 주차장에 난데없이 칠흑같이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끄러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제네시스 지구10 회장님들이나 탄다는 그 차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거래처 임원들 전화가 빗발쳐서 말입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은발을 멋스럽게 넘긴 신사였습니다. 입고 있는 캐시미어 코트며 손목에 찬 금장시계며 온몸에서 부티가 좔좔 흘렀습니다. 동호회 총무가 헐레벌떡 뛰어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최 회장님,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여의도 S증권사 전무 출신으로 지금은 강남에서 큰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한다는 최 회장. 소문으로만 듣던 거물을 직접 보니 김철수 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기가 죽으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의 등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막걸리값 1,000원, 2,000원을 따지는 회원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딴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식대는 제가 다 쏘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인연 맺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시원하게 법인카드를 꺼내 긁자 식당 안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최고급 한우 갈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최 회장은 김철수 씨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하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혹시 대기업 임원 출신 아니십니까? 김철수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으쓱했습니다. 저런 대단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다니. 허허 뭐. H건설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안 틀린다니까요.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신 주역이 여기 계셨군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최 회장은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의 마음속 빗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은퇴 후 뒷방 늙은이 취급만 받다가 경제주역이라며 치켜 세워주는 능력 있는 후배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돈 냄새가 나도 너무 진하게 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홀린 듯 최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타고 온 지구십의 검은 광택처럼 그 속에 어떤 시커먼 속내가 감춰져 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과 김철수 씨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 회장이 김철수 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주말이면 자신의 지구십 차량을 직접 몰고 와 김철수 씨를 태우고 교외의 근사한 장어구이 집이나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계산은 언제나 최 회장의 몫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지갑이라도 꺼낼라 치면 최 회장은 정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존경해서 모시는 건데 돈 낼 기회까지 뺏지 마십시오. 사회에서 만난 어른 중에 형님처럼 점잖고 진국인 분은 처음이라 그럽니다. 형님. 어느새 호칭은 선배님에서 형님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생 조직 생활을 하며 상하 관계에 익숙했던 김철수 씨에게 돈 많고 능력 있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은 묘한 우월감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은근슬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그 S증권 출신 최 회장 알지? 그 사람이 나를 친형처럼 따른다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러던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최 회장이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강남의 고급 일식집으로 김철수 씨를 초대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마자 최 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비싼 참치회가 나왔지만 최 회장은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무,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물량은 기관들 몫이라고 했잖아. 개미들한테 풀리면 안 된다고. 뭐? 벌써 수익률이 400%가 넘었다고? 거참. 알았네. 일단 VIP 명단 다시 팩스로 보내.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400%라는 숫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은행 이자가 고작 3%인 세상에 400%라니. 호기심을 참지 못한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
무슨 일인가?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최 회장은 한숨을 푹 쉬더니 김철수 씨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형님 앞이라 이런 모습 안 보이려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 예정인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투자한 지분이 좀 대박이 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끼리 서로 물량 더 가져가겠다고 싸움이 나서 골치가 좀 아프네요. 김철수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상장 대박 이야기가 바로 눈앞에서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짐짓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장하고 나서 뉴스 보고 주식 사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장 전에 아주 싼 가격에 비상장 주식을 미리 받아놓거든요. 상장만 되면 기본 서너 배는 튀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죠. 최 회장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김철수 씨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곳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참 형님, 민호 조카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미쳐 날뛰어서 걱정이 많으시죠? 그 말에 김철수 씨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어제도 아들과 통화하며 전세 대출 한도가 안 나와 쩔쩔매는 목소리를 들었던 터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게. 평생 벌어도 자식 집 한 채 못 해주니 아비로서 면목이 없네. 그 순간 최 회장이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건 진짜 형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번 바이오주 물량 중에 딱 한 사람 몫이 비었습니다. 원래 강남 사모님 한 분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자금 조사 나온다고 겁먹어서 포기했거든요. 5억. 딱 5억만 넣으시면 다음 달 상장 때 최소 15억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억이 15억이 된다? 그러면 아들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주고도 내 노후 자금이 남는다. 상상만으로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온 그였습니다. 그래도 5억은 너무 큰 돈인데. 그리고 확실한 건가? 김철수 씨의 망설임에 최 회장은 섭섭하다는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형님, 저 최민석입니다. 여의도 바닥에서 제 이름 석자면 보증 수표인 거 아시잖습니까? 제가 푼돈 떼먹으려고 형님한테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정 불안하시면 관두십시오. 제 뒤에 줄 선 전주들만 트럭 한 대입니다. 저는 오로지 형님이 민호 조카 때문에 속 썩는 게 안타까워서 제 권한으로 특례를 드리려던 겁니다. 최 회장이 짐짓 화난 척 자리에서 일어날 기색을 보이자 김철수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공포, 그리고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아, 아니네.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큰 판은 처음이라 잠깐 앉아보게. 최 회장. 미끼는 던져졌고 물고기는 덥석 그것을 물고 말았습니다. 최 회장의 입가에 아주 찰나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철수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통장들을 모두 꺼내 거실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12억 원. 숫자로는 찍혀 있지만 대부분이 묶여 있는 돈이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4억 정도는 융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금과 펀드를 해지하면 1억 원 정도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딱 5억. 최 회장이 말한 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대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평생 빚이라면 치을 떠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요? 멀쩡한 집을 담보로 4억이나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아까운 연금을 왜 깨요? 절대 안 돼요. 아내의 완강한 태도에 김철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몰라. 이게 그냥 주식이 아니야. 최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거 못 봤어? 기사까지 두고 다니는 양반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냐고.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우리 민호 서울 아파트 사주고 우리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단 말이야. 평소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자 아내는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최 회장이 보여준 서류들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투자 확약서, 영어로 된 복잡한 기술평가서, 그리고 최 회장과 유명 정치인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 모든 것이 김철수 씨에게는 확실한 보증 수표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아내 몰래 도장을 꺼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서에 서명을 할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워낙 많아서요. 혹시 누구 권유로 대출 받으시는 건가요? 그 말에 김철수 씨는 발끈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S증권 전무 출신 최 회장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아, 그런 거 아니니까 빨리 처리나 해줘요.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왜 이리 말이 많아. 그렇게 받은 대출금 4억과 해지한 연금 1억, 총 5억 원이 김철수 씨의 통장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김철수 씨는 최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으리으리한 빌딩 15층. 입구부터 보안 요원이 지키고 서 있었고 사무실 안은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주가 현황판이 번쩍이고 있었고 최 회장의 집무실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 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현명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형님도 슈퍼개미 대열에 합류하시는 겁니다. 최 회장은 5억 원이 이체된 통장 사본을 확인하자마자 김철수 씨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뒤 상장하는 날 우리 샴페인이나 터뜨립시다. 그런데 며칠 뒤 최 회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김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 바이오 회사 있잖습니까? 이번에 미국 FDA 승인이 예상보다 빨리 났답니다. 이러면 상장가가 예상보다 2배는 더 뛸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기관들이 물량을 더 내놓으라고 난리입니다. 형님, 지금 5억 넣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대주주 요건이 안 돼서 배당에서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딱 3억. 3억만 더 태우시면
제가 형님을 우선주 배정 대상자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VIP들만 들어가는 특실 티켓입니다. 김철수 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도 동시에 욕심이 솟구쳤습니다. 이미 5억을 넣었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 3억이라 남은 돈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일부와 친구들에게 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사채라도 써야 하나? 이성이 마비된 김철수 씨의 머릿속에는 대박이라는 두 글자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최 회장,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그 자리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꼭 잡고 있게. 전화를 끄는 김철수 씨의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본전을 찾으려는 도박꾼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철수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돈 좀 융통해 줄 수 있나? 한 달 뒤에 이자 쳐서 갚을게. 내가 H건설 부장 출신인 거 알지? 나 못 믿어? 그렇게 김철수 씨는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정작 그가 전화를 걸 때는 손이 떨려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그 대쪽 같은 자존심은 15억 대박이라는 환상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동생에게, 처남에게,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야.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런데 2천만 원만 융통해줘. 다음 달에 적금 만기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나 H건설 김 부장이야. 설마 내가 돈 떼먹겠어? 지인들은 김철수 씨의 평소 성품을 믿고 혹은 그의 거절 못할 부탁에 마지못해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빚과 남은 예금 통장, 보험 해약금까지 탈탈 털어 만든 3억 원. 앞서 보낸 5억 원까지 합치면 총 8억 원. 김철수 씨 전 재산의 3분의 2가 넘는 돈이 최 회장의 대포 통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철수 씨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안도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묘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 씨는 아내의 눈을 피해 방 안에 틀어박혀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8억이 들어갔으니 수익률 300%면 24억 세금 떼고 뭐 해도 20억은 남는다. 민호 아파트 15억짜리 사주고 빚 갚고도 5억이 남아. 그래, 난 잘한 거야. 가장으로서 최고의 선택을 한 거야.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여보, 밥 안 드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문제입니까? 며칠 뒤면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는데. 하지만 상장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징조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형님. 일하며 살갑게 안부 문자를 보내던 최 회장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불안해진 김철수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신호음이 한참 간 뒤에야 비서라는 여자가 대신 받거나
최 회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형님, 지금 제가 미국 본사 임원들이랑 긴급 회의 중입니다. 막바지 조율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번 것만 터지면 형님 인생 역전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끊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차가운 끊김 신호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태도였지만 김철수 씨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화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내 돈 8억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미국 임원들이랑 회의할 정도면 얼마나 바쁘겠어. 큰일 하는 사람은 원래 사소한 연락 같은 거 못하는 법이지. 김철수 씨는 애써 불안감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돈다발이 불에 타제가 되는 꿈, 벼랑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는 꿈. 자다가 벌떡 일어나 땀에 젖은 베개를 확인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상장 예정일을 딱 이틀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최민석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김철수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냐? 아니, 며칠 전에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 문자를 엄마가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계좌 예금주를 조회해 봤는데 인터넷의 사기 피해 사례가 뜨는 S투자자문이랑 이름이 비슷해서요. 아버지, 혹시 그 사람한테 투자하셨어요? 김철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켰다는 당혹감과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의심받았다는 모욕감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놈이, 아비가 하는 일에 웬 참견이야. 너 서울 아파트 사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사기꾼 취급을 해? 넌 아비가 그렇게 멍청해 보이냐? S증권 전무까지 했던 확실한 분이야.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고 아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울부짖는 아내와 따지는 아들을 뿌리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두고 봐라. 이틀 뒤에 통장에 20억 꽂히는 거 보여주면 그때는 다들 나한테 무릎 꿇고 빌 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며 어두운 골목길에서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제발 받으라고 마음속으로 빌면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건조하고 기계적인 안내 멘트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그 순간 김철수 씨가 딛고 서 있던 땅이 푹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택시 안 김철수 씨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렸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꽉 쥔 스마트폰은 밤새 수백 번 건 전화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앵무새 같은 기계음이 들릴 때마다 김철수 씨의 심장도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그 으리으리했던 빌딩 앞. 김철수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구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입구에는 경찰차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뇌수까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5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김철수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들아. 나이고 나 죽네. 우리 딸 결혼자금인데 어떡해. 하느님 맙소사. 호화롭던 로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서류 뭉치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거나 굳게 닫힌 철문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멋졌던 최 회장의 집무실 문은 도끼로 찍힌 듯 박살이 나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가 현황판이 번쩍이던 벽면은 뜯겨나가 흉한 시멘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TV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김철수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일전에 사무실에서 스치듯 봤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귀부인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발한 머리에 눈 화장이 번져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놈이랑 한패지? 저번에 회장실에서 낄낄거리는 거 내가 봤어. 내 돈 내놔. 내 돈 30억 물어내라고. 여자가 김철수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힘없이 밀려나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쓰러진 그의 눈앞에 뒹구는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금고에 소중히 모셔둔 지분 투자 확약서와 똑같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찍힌 도장, 자세히 보니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막도장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것을.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12억. 내 평생을 바쳐 모은 12억. 아니, 집을 담보 잡히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아니라 빚더미에 깔려 죽게 생겼구나. 그때 건물 관리인이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다 나가세요. 임대료도 3달치 밀리고 어젯밤에 야반도주한 놈들입니다.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꽂혔습니다. 야반도주. 김철수 씨는 비틀비틀 일어나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는 최 회장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에는 최 회장이 그에게 건네며 허세를 부리던 시가 꽁초 하나만이 비웃듯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 씨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회장일까? 0.1초의 희망을 품고 확인한 액정에는 처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매형? 어떻게 됐어? 오늘 이자 쳐서 준다며? 나 지금 잔금 치러야 해서 급해. 지금 은행 앞이야. 바로 입금해줘. 처남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처남, 미안하네. 돈이
돈이 없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매형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며. 무조건 확실하다며.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처남의 고함 소리와 옆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말랬지. 라고 악을 쓰는 처남댁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뜨거운 감자라도 쥔 듯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가 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쌓아 올린 인생의 성벽이 단 한 달 만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악! 김철수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지만 터져버린 것 같은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아내의 얼굴, 아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친구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한 대기업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미래를 팔아먹은 빚쟁이였고 노후를 시궁창에 처박은 못난 가장이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무심하게도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강 물결이 유난히도 시리게 반짝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텅 빈 눈동자가 허공을 배회했습니다. 죽자. 차라리 죽어서 죗값을 치르자. 그 무서운 생각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깨진 창가 쪽으로 한 발짝씩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내려오세요.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어. 경찰관의 거친 고함과 함께 누군가 김철수 씨의 허리춤을 뒤에서 낚아챘습니다. 창틀에 매달려 있던 그의 몸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는데 죽을 용기조차 없었던 비겁한 노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수갑을 채우듯 팔을 꺾어 잡은 형사의 건조한 손길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 김철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민 서류에는 최민석이 아닌 이만수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 전과 7범입니다. 사기, 횡령, 유사수신 행위 2년 전 출소해서 기획 부동산업자들 끼고 판짠 거예요. 사무실? 그거 다 월세고 보여준 서류는 죄다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지구심 렌터카인 거 조회도 안 해보셨어요? 내 돈 내 12억 우리 집 담보대출 돈 못 찾습니다. 이미 대포통장 거쳐서 필리핀 환치기 조직으로 넘어갔어요. 어르신 말고도 피해자만 300명이에요. 피해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이건 뭐 작정하고 달려들었네. 경찰서를 나오는 김철수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집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처남과 동네 친구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매형, 내 돈 어쩔 거야. 전세금 뺏어 준 돈이란 말이야. 철수야, 우린 친구잖아.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 마누라 알면 나 이혼당해. 평생 의리 있고 점잖았던 친구들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한 구석, 아내는 실신한 듯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아들 민호가 붉어진 눈으로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아버지도 피해자라고요. 아들의 외침에 처남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피해자? 웃기지 마. 너네 아버지가 바람잡이 노릇한 거야. 너네 아버지 믿고 돈 넣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이 집? 이거 곧 경매 넘어갈 텐데 무슨 수로 갚을 건데. 경매. 그 단어가 김철수 씨의 귀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민호 집 사주려고, 우리 민호기 안 죽이려고 김철수 씨가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꼿꼿이 정신을 차린 아내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던 그 순한 눈망울에 처음으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민호 핑계대지 마요. 당신 욕심이었잖아. 늙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회장 소리 들으며 우쭐대고 싶어서 당신이 저지른 일이잖아. 30년 내가 30년을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은 집이었어. 그걸 당신이 도박판에 미친 사람처럼 홀랑 날려먹어? 아내의 절규는 비수가 되어 김철수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가장으로서 가장? 당신은 가장 자격 없어. 이제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얼어 죽을 가장이야.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 아내가 김철수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다 못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나가 계세요. 엄마 쓰러지시겠어요. 아들의 등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에게 아들은 차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등이 김철수 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까지 망쳤어요. 김철수 씨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어 맨발로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닫힌 철문 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복도 바닥. 김철수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2평 아파트 안에는 그의 30년 인생이 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오열 소리가 쇠꼬챙이처럼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식 잘 되라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려고 한 일인데 왜 나는 가족을 지키려다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는가?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살던 12층 베란다 불이 꺼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리고 며칠 뒤 우체통에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법원 등기 우편물들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화려했던 대기업 부장 김철수 씨의 인생 일막이 그렇게 파산 선고와 함께 참혹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철수 씨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12억 자산가였던 그의 새 보금자리는 두 다리를 뻗기도 힘든 1평짜리 창문 없는 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헐값에 처분되었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력사무소를 기웃거리거나
아파트 경비 자리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며 그는 뼈가 으스러지는 육체 노동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쪽잠을 자던 김철수 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되시죠? 잡았습니다. 최민석 그놈, 우리가 잡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앞 피해자 수십 명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창 안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한 남자. 윤기 흐르던 은발은 떡이 져 헝클어졌고 명품 수트 대신 남루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그는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밀항을 시도하다가 배 밑창에서 숨어 지내던 중 돈을 배분받지 못한 공범의 밀고로 체포된 것입니다. 야 이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어디 갔어? 김철수 씨가 철창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들어 김철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 거만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쥐새끼 같은 눈망울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니,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합의 좀 제가 나가서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합의? 돈을 벌어? 넌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용서 못해. 형사의 말에 따르면 최민석이 빼돌린 돈은 이미 해외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되었고 숨겨둔 재산도 공범들이 들고 날라 땡전 한 푼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결국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가족을 파탄낸 그 거대한 악마가 사실은 저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놈한테 고작 저런 놈의 현울림에 내 인생을 걸었구나. 허무함과 동시에 지독한 미련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와 김철수 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고시원에서 지내신다는 거 경찰한테 들었어요. 엄마랑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민호야 면목이 없다.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니? 내 집 살 돈 다 날리고 빚만 남겨줬는데.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결혼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경기도 외곽 빌라 전세지만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집 같은 거 없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돈은 다시 벌면 되잖아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김철수 씨의 굳어버린 심장을 녹였습니다. 12억이라는 돈보다 서울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보다 지금 내 손을 잡아주는 아들의 체온이 진짜 자선임을 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처럼 대기업 명함이 있는 번듯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5호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을 받고 주민들의 갑질에 시달려야 하는 고된 자리였지만 김철수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복을 입고 경비 초소에 앉아 있자니 문득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고급 세단들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도 저런 차 타야 하는데라며 부러워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드시고 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입주민이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하나. 김철수 씨는 그 커피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록 통장은 텅 비었고 몸은 고되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컵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지금의 삶이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던 그때보다 훨씬 떳떳했습니다. 그는 이제 헛된 욕망이라는 구름 위에서 내려와 거칠지만 단단한 현실의 땅을 딛고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12억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반찬을 전해주고 갑니다. 김철수 씨는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는 1.5평 경비 초소에서 컵라면 물을 부으며 혼잣말을 의졸입니다. 그래, 욕심이 과했어. 내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니 이걸로 족하다. 이걸로 족해. 오늘 들려드린 김철수 씨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이 곧 나의 삶의 이유라고 믿으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내 자식만큼은 기죽지 않고 살게 하고 싶은 그 애달픈 부정이 역설적으로 김철수 씨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식한테 집 한 채 못 해줬어? 라는 말로 가장의 자존심을 긁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돈 번다며 소외감을 자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기꾼들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미안함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스럽고 특별한 정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라면 그들이 왜 생판 남인 우리에게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며 그 정보를 알려주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않았겠습니까? 원금 보장, 수익률 400%, 상장 임박. 이런 달콤한 말들은 모두 독이 든 성배입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결국 피눈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IMF를 견뎌내며 자식들을 키워낸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지 못했다고 해서 못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